갑자기 나는 충동적인 생각이 들어 순식간에 차로 뛰어들어 그의 어깨를 잡았다. 안녕, 조플리. 내가 소리쳤다. 잘 지냈나? 그는 깜짝 놀라 입을 쩍 벌리고 나를 바라보았다. 나, 헨이야. 내가 말했다. 서른아홉 계단. 첩보 스릴러 39계단 2부. 오래 기다리셨죠? 댓글을 보니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것 같아서 서둘러 2부를 올립니다. 그런데요, 이건 안 비밀인데요. 39계단은 주인공의 여정이 진행될수록 너무 흥미진진하고 재미있어서 어머머머머머 하면서 주인공 꽁무니를 쫓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인공의 여정이 마치 어린 왕자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어린 왕자가 지구별에 오기 전에 다른 행성을 여행하면서 다양하고 신기한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이 책에서도 어린 왕자를 소개한 적이 있으니까 아직 못 들어보셨다면 호호호. 자, 가면 갈수록 첩보 스릴러를 추앙하게 되는 39계단 2부 들려줄게요. 이 책 들어봤니? 사장, 급진적인 국회의원 후보자. 5월의 맑은 날 아침, 40마력의 차를 몰고 상쾌한 황무지 도로를 전속력으로 달렸다. 처음에는 어깨너머로 뒤를 돌아보며 다음 코너를 걱정스럽게 살피다가 점차 도로에만 집중하며 운전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스커더의 수첩에서 중요한 엄청난 정보를 발견하고 그것을 매우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작은 남자는 나에게 거짓말을 했다. 발칸과 유대인 무정부주의자들, 외무부 회의는 눈속임이었다. 카롤리데스도 마찬가지다. 물론 그의 의도를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나는 그의 이야기를 믿고 나의 모든 것을 걸었는데 실망이다. 여기 수첩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적혀 있으니까. 한 번 속았으니 두 번 속을 수는 없다. 하지만 이 수첩에 적힌 내용을 나는 절대적으로 믿는다. 왜일까? 나도 모르겠다. 그 사실은 절실하게 느껴졌고 이상하게도 스커더의 이야기가 거짓일지라도 어떤 부분은 진실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6월 15일은 운명의 날이 될 것이고 단순히 카롤리데스가 죽는 것보다 더 중대한 사건이 발생할 것이다. 그것은 너무나 큰일이었기 때문에 스커더가 나를 끌어들이지 않고 혼자서 해결하려 했던 것을 나는 탓하지 않는다. 나에게 거짓말을 한 그의 의도는 분명하다. 그는 나에게 엄청난 이야기를 들려주었지만 진짜로 너무나도 거대한 이야기는 하지 못한 채 혼자서 감당하려 한 것이다. 나는 그를 원망하지 않는다. 결국 진실을 아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이었으니까. 모든 이야기는 수첩에 적혀 있었는데 간혹 비워진 부분도 있었다. 아마도 스커더는 그런 부분은 자신의 기억으로 메우려 했던 것 같다. 그는 정보원에 대해서도 기록했는데 특이하게도 신뢰도를 측정한 숫자를 적어 놓았다. 매번 정보원에게 느끼는 신뢰값을 숫자로 적고 평균을 낸 것이다. 정보원의 이름은 3명이었는데 5점 만점을 받은 듀크로스네와 3점을 받은 아메르스포르트라는 사람이 있었다. 수첩에는 괄호 안에 6번이나 반복되는 39계단이라는 이상한 문구가 있었고 마지막에 쓰여진 문장에는 39계단, 내가 세어보니 만조 시각은 오후 10시 17분이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내가 가장 먼저 깨달은 것은 전쟁을 막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것은 크리스마스처럼 확실히 예정되어 있다고 스커더가 말했었다. 스커더에 따르면 1912년 2월
이미 이 계획은 결정되었으며 카롤리데스는 그 시작일 뿐이었다. 모든 준비는 끝났고 앞으로 2주 후 6월 15일 그의 암살은 실행될 것이다. 스커더의 수첩에서 그 어떤 것도 그 일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신의 할머니 가죽도 벗길 에피루스 경호원의 얘기는 모두 거짓말이었다. 두 번째로 이 전쟁은 영국에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란 점이다. 카롤리데스의 죽음은 발칸반도를 혼란에 빠뜨릴 것이고 그러면 비는 최후 통첩을 내릴 것이다. 러시아는 이를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고 격한 말이 오갈 것이다. 하지만 베를린은 중재자 역할을 하며 상황을 진정시키려 할 것이고 그러다 갑자기 싸울 만한 좋은 구실을 찾아내 5시간 만에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 이것이 그들의 계획이었고 꽤 괜찮은 전략이기도 하다. 다정하고 친절하게 우리를 안심시킨 후 어둠 속에서 기습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독일의 선의를 좋은 의도로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 우리의 해안은 조용히 기뢰로 둘러싸이고 바다 밑에는 잠수함을 배치해 우리 전함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릴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6월 15일 일어날 세 번째 사건에 달려있다. 나는 서아프리카에서 돌아오는 프랑스 참모장교를 우연히 만나지 않았다면 이 사실을 결코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는 나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었는데 그중 하나는 의회에서 떠들어대는 온갖 헛소리에도 프랑스와 영국의 동맹은 굳건하며 두 나라의 참모총장이 때때로 만나 전쟁 시 공동행동 계획을 위한 계획을 세운다는 것이다. 6월에 파리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 영국으로 오는데 그는 영국 함대 동원 배치에 대한 정보를 얻을 것이다. 적어도 내가 이해하기로는 그랬다. 어쨌든 그 일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다. 하지만 6월 15일에는 다른 사람들, 내가 추측만 할 수 있는 그들도 있을 예정이다. 스커더는 그들을 통틀어 블랙스톤이라 불렀다. 그들은 우리의 동맹국이 아니라 우리의 치명적인 적을 대변했으며 프랑스로 보내질 정보가 그들의 손에 넘어가게 될 예정이었다. 그리고 그 정보는 1, 2주 이후 여름밤 어둠 속에서 갑작스런 대포와 빠른 어뢰로 우리를 기습하는 데 사용될 것이었다. 이것은 시골 여관의 뒷방에서 양배추밭을 내려다보며 내가 해독한 내용이었다. 자동차를 몰고 계곡에서 계곡으로 이동하면서 이 생각은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처음에는 총리에게 편지를 써볼까도 싶었지만 잠시 생각해보니 쓸모없는 짓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누가 내 이야기를 믿겠는가? 나는 뭔가 증거를 보여줘야 했고 그것이 무엇인지는 하늘만이 알 것이다. 무엇보다 나는 계속 움직이며 상황이 악화될 때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다. 영국 경찰이 나를 쫓고 있고 블랙스톤의 감시자들은 소리 없이 빠르게 쫓아오고 있는 상황에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여행의 명확한 목적은 없지만 북쪽으로 가면 탄광과 산업도시가 있던 지도가 기억났기 때문에 나는 해를 따라 동쪽으로 향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황무지를 지나 넓은 강을 가로지르고 있었다. 수 킬로미터의 공원 담장을 따라 달렸고 나무 사이로 큰 성도 보였다. 나는 작은 마을을 지나고 평화로운 저지대 개울을 건너 산사나무와 노란 금사슬꽃이 만발한 정원을 지났다. 이 땅은 너무나 평화로워서 내 뒤에서 누군가 내 목숨을 노리며 쫓아오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리고 한 달 후, 운이 따르지 않는다면 이 평화로운 시골 사람들의 얼굴은 일그러지고 영국 들판에는 시신들이 나뒹굴 것이다. 정오 무렵 나는 길고 외진 마을에 들어섰고 잠시 멈춰서서 식사를 하고 싶었다. 마을 중간쯤에 우체국이 있었고 계단 위에는 우체국장과 경찰관이 열심히 전보를 보내고 있었다. 그들이 나를 보자 깜짝 놀라며 경찰은 손을 들어 나에게 멈추라고 외쳤다. 나는 거의 멈출 뻔했다. 그러다 문득 그 전보가 나와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 번뜩 들었다.
여관에서 만난 경찰이 내 인상착의와 차량에 대한 정보를 여러 마을에 전보로 보내는 건 쉬운 일일 테니까. 나는 간신히 브레이크에서 발을 뗐다. 경찰은 차 덮개를 잡으려 했지만 내가 그의 눈에 왼손을 날리자 그제야 떨어졌다. 큰 도로는 위험할 것 같아 아는 작은 길로 들어섰다. 지도 없이 시골길을 달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농장길로 들어가 오리 연못이나 마구간으로 들어갈 위험이 있었고 그렇게 지체할 여유도 없었다. 차를 훔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었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이 커다란 녹색 차는 스코틀랜드 전역에 나의 위치를 알리는 것과 다름없었다. 만약 차를 버리고 걸어서 이동한다면 차는 한두 시간 만에 발견될 것이고 그러면 도망칠 시간을 벌지 못할 것이다. 당장 해야 할 일은 가장 외진 길로 가는 것이었다. 큰 강의 지류를 따라 고개 너머로 올라가는 협곡에 들어서자 곧 작은 길을 찾았다. 여기서는 아무도 만나지 않았지만 너무 북쪽으로 가고 있어서 동쪽으로 방향을 틀어 험한 길을 따라 동쪽으로 돌아가 마침내 큰 복선 철도를 발견했다. 아래쪽에는 꽤 넓은 다른 계곡이 보였고 그 계곡을 건너면 밤을 보낼 외딴 여관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다. 해가 지고 있었고 아침에 빵집에서 산 빵 2개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못해 몹시 배가 고팠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고 저 멀리 남쪽으로 약 20km 떨어진 곳에 그 지긋지긋한 비행기가 낮고 빠르게 나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숨거나 피할 곳이 없는 황무지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무가 우거진 계곡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는 재빨리 언덕 아래로 내달렸고 고개를 돌릴 때마다 그 빌어먹을 비행기가 따라오고 있었다. 나는 울타리 사이로 난 길을 따라 깊게 파인 계곡으로 내려가 빽빽한 숲속으로 들어가서야 속도를 늦췄다. 그 순간 갑자기 왼쪽에서 다른 차의 경적 소리가 들렸고 사유도로가 고속도로 연결되는 2개의 문기둥에 거의 다다랐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미친 듯이 경적을 울렸지만 이미 늦었다. 나는 브레이크를 3개 밟았지만 추진력이 너무 세서 내 앞으로 차 한 대가 비스듬히 미끄러지고 있었다. 순식간에 전복 사고가 일어날 상황이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른쪽 울타리를 들이받고 울타리 너머 부드러운 무언가가 있기를 바랄 뿐이었다. 하지만 내 착각이었다. 내 차는 버터처럼 미끄러지듯 울타리를 통과하더니 끔찍하게 앞으로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다. 나는 상황을 즉시 인지하고 좌석에서 뛰어내리려 했다. 하지만 산사나무 가지가 내 가슴에 걸려 나를 들어올렸고 좋기 1, 2톤은 되어 보이는 값비싼 녹색차는 내 밑으로 미끄러져 내리더니 잠시 흔들리다가 엄청난 굉음과 함께 약 15m 아래 강바닥으로 추락했다. 나는 천천히 나뭇가지에서 울타리 위로 조심스럽게 발을 디딘 후 쐐기풀 덤불 위에 비교적 부드럽게 착지했다. 내가 몸을 일으키자 누군가 내 팔을 잡았다. 그러고는 두려움이 섞인 목소리로 다치지는 않았는지 물었다. 가죽 외투를 입고 고글을 쓴 키 큰 청년은 놀랐는지 울먹이고 있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제 잘못입니다, 선생님. 내가 그에게 대답했다. 제 실수로 살인까지 더하지 않은 게 다행입니다. 이것으로 제 스코틀랜드 자동차 여행은 끝이 났지만 제 인생도 끝날 수 있었네요. 그는 시계를 꺼내 들여다보았다. 당신은 정말 괜찮은 분인 것 같아요. 그가 말했다. 15분 정도 여유가 있는데 우리 집은 여기서 2분 거리에 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옷과 음식, 잠자리를 제공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짐은 어디 있나요? 차와 함께 강에 빠진 건가요? 제 주머니에 있습니다. 내가 칫솔을 휘두르며 말했다. 저는 식민지 출신이라 짐이 가볍습니다. 아, 식민지 출신이라니 제가 찾던 분입니다. 혹시
자유무역상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나는 그 남자의 말이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고 대답했다. 그는 내 어깨를 두드리고는 서둘러 나를 그의 차에 태웠다. 3분 후 우리는 소나무 사이에 아늑해 보이는 사냥철 별장에 도착했고 그는 나를 집 안으로 안내했다. 그는 먼저 나를 침실로 데려가 그의 양복 6벌을 내 앞에 늘어놓았다. 내 옷은 누더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내 옷과 정반대인 헐렁한 파란색 서지 양복을 골랐고 리넨 칼라도 빌렸다. 그런 다음 그는 나를 식당으로 데려갔고 식탁 위에 남은 음식을 보며 5분 안에 먹으라고 했다. 주머니에 음식을 넣어 가세요. 돌아와서 저녁을 먹죠. 8시까지 프리메이슨 홀에 가야 하는데 늦으면 제 보좌관이 곤란해질 겁니다. 나는 그가 난로 앞에서 이야기를 늘어놓는 동안 커피 한 잔과 차가운 햄을 먹었다. 난처한 상황에 당신을 만났네요. 그런데 성함이... 아, 트위스덴시군요. 예전에 60년대에 있던 토미 트위스덴과 관계가 있나요? 아, 아니군요. 어쨌든 저는 이 지역의 자유당 후보입니다. 오늘 밤 브레틀번에서 모임이 있어요. 그곳은 제게 중요한 지역이자 지독한 보수당의 요새입니다. 오늘 밤 저를 위해 연설해줄 식민지 전 총리였던 크럼플턴이라는 사람이 오기로 했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에 그가 블랙풀에서 독감에 걸렸다는 전보를 받았고 결국 제가 모든 것을 혼자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원래는 10분 정도만 연설할 계획이었는데 40분 동안 해야 해요. 3시간 동안 머리를 쥐어짜며 생각해봤지만 도저히 감당할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 당신이 저를 좀 도와주세요. 당신은 자유무역상이니 식민지 보호 무역 정책이 얼마나 실패하고 있는지 말해줄 수 있을 겁니다. 당신 같은 사람들은 모두 말재주가 있잖아요. 저도 그런 재능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절 도와주신다면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나는 자유무역에 대해 아무 생각이 없었지만 도움을 받으려면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젊은 신사는 자신의 어려움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방금 죽을 고비를 넘기고 1000파운드가 넘는 차를 잃어버린 낯선 사람에게 즉흥적으로 연설을 부탁하는 것이 얼마나 이상한 일인지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하지만 살아남는 게 급한 나로서는 나를 도와줄 사람을 고를 처지가 아니었다. 알겠습니다. 내가 말했다. 제가 말을 잘하지는 못하지만 오스트레일리아 상황에 대해 말해보죠. 내 대답에 그는 어깨에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고 감격에 겨워 고마움을 표했다. 그는 내게 커다란 운전용 코트를 빌려주었고 내가 왜 외투도 없이 자동차 여행을 시작했는지 묻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가 먼지 나는 길을 달리는 동안 그는 자신의 간단한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고아였고 삼촌이 그를 키웠다. 삼촌의 이름은 잊어버렸지만 그는 내각에 있었고 삼촌의 연설은 신문에서 읽을 수 있었다. 그는 케임브리지를 졸업한 후 세계 여행을 했고 직업이 필요해지자 삼촌이 정치에 입문하라고 조언했다. 나는 그가 정치에 특별한 뜻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양당 모두 좋은 사람들도 있고 성가신 사람들도 있죠. 그는 쾌활하게 말했다. 우리 가족이 항상 휘그당이었기 때문에 저는 자유당입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미온적이었다면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확고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내가 경주마에 대해 조금 안다는 것을 알고는 더비 경주 출전자들에 대해 계속 이야기했고 사격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계획이 있었다. 전반적으로 아주 반듯하고 점잖고 차분한 젊은이였다. 우리가 작은 마을을 지나갈 때 2명의 경찰이 멈추라는 신호를 보내며 랜턴을 번쩍였다. 실례합니다, 해리경. 경찰 중 한 명이 말했다. 수배된 차가 있었는데 경의 차와 비슷해서
잠시 세웠습니다. 이제 가셔도 됩니다. 아, 그렇군요. 신사가 말했다. 나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우회적인 방법으로 안전하게 위기를 모면할 수 있어 신께 감사했다. 그 후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고 그는 다가오는 연설에 대해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의 입술은 계속해서 중얼거렸고 그의 눈은 방황했으며 나도 연설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해 보려고 했지만 머릿속에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정신을 차려보니 우리는 건물 입구 앞에 서 있었고 장미 장식을 단 신사들이 우리를 환영하고 있었다. 홀에는 500여 명이 있었고 대부분이 여성이었으며 중년의 남자도 꽤 있었고 젊은 남자들이 20명 정도 있었다. 의장은 붉은 코를 가진 족제비같이 생긴 목사였는데 크럼플턴의 부재를 애석해하며 그의 독감에 대해 언급하더니 나를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온 존경받는 지성인이라고 소개했다. 입구에는 2명의 경찰관이 있었고 나는 그들이 소갯말을 귀담아 듣기를 바랐다. 마침내 해리경이 연설을 시작했다. 나는 그런 연설은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전혀 몰랐다. 그는 한 무더기의 분량의 메모를 읽었고 그 메모를 놓치면 더듬었다. 가끔 외운 구절이 떠오르면 등을 펴고 헨리 어빙처럼 말하더니 다음 순간 다시 몸을 구부리고 메모를 중얼거리며 읽었다. 그것은 정말 황당한 소리였다. 그는 독일의 위협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보수당이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를 속이고 사회개혁을 저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직된 노동은 의도를 간파하고 보수당을 비웃는다고 했다. 그는 영국이 선의를 보여주기 위해 군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독일에게도 같은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으며 그렇지 않으면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는 최후 통첩을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고는 보수당만 아니었다면 독일과 영국은 평화와 개혁의 동료가 되었을 것이라 주장했다. 나는 주머니 속에 작은 검은 수첩을 떠올리며 스커더 수첩 속의 그자들이 평화와 개혁을 진정으로 추구했는지는 의문이 들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는 그 신사의 연설이 마음에 들었다. 그의 연설은 황당한 소리처럼 들렸지만 이면에는 진정성과 선한 의도가 느껴졌기 때문이다. 또한 그의 연설은 내 마음의 짐을 덜어주었다. 나는 연설에 능숙하지는 않았지만 해리경보다 100배는 훨씬 나았다. 내 차례가 되었을 때 나는 나쁘지 않게 해냈다. 단순히 오스트레일리아에 대해 기억나는 대로 이야기했다. 그 자리에 오스트레일리아 사람이 없기를 바라면서 그곳의 노동당과 이민정책, 사회복지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무역에 대해서 언급했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그러나 오스트레일리아에는 보수당은 없고 노동당과 자유당만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관객석에서 환호가 터져나왔고 우리가 대영 제국을 위해 힘을 합쳐 사업을 한다면 멋진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호응하고 술렁이기 시작했다. 내 연설은 꽤 성공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의장은 내 연설을 그닥 좋아하지 않았고 해리경의 연설은 정치가다운 연설이라고 칭찬했지만 내 연설은 이민 중개자의 웅변 같았다며 혹평했다. 우리가 다시 차에 탔을 때 젊은 신사는 연설을 끝냈다는 사실에 매우 기뻐했다. 훌륭한 연설이었어요, 트위스텐. 그가 말했다. 이제 함께 우리 집으로 가시죠. 저 혼자 사는데 하루 이틀 시간을 내주시면 아주 괜찮은 낚시터로 안내할게요. 우리는 따뜻한 저녁 식사를 먹었는데 내가 원하던 식사였다. 이후 따뜻한 장작불이 타오르는 크고 쾌적한 흡연실에서 우리는 술을 마셨다. 나는 이제 내 이야기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이 사람의 눈을 보니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저기, 해리경, 내가 말했다.
당신에게 할 중요한 말이 있어요. 당신은 좋은 사람이니 솔직하게 말할게요. 도대체 오늘 밤 연설에서 한 그 헛소리는 어디서 들은 거죠? 그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연설이 그렇게 별로였나요? 그가 침울하게 물었다. 좀 빈약하게 들리긴 했을 거예요. 대부분은 제 보좌관이 보내주는 진보 잡지와 소책자에서 얻은 거예요. 하지만 독일이 우리와 전쟁을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시죠? 6주 후에 그 질문을 해보세요. 그때는 대답이 필요 없을 겁니다. 내가 말했다. 30분만 시간을 주시면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죠. 나는 아직도 그 밝은 방을 기억한다. 벽에는 사슴머리와 오래된 그림들이 걸려있고 해리경은 벽난로 돌 난간에 서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으며 나는 안락의자에 기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나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되어 한쪽에 서서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내 이야기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 같았다. 내가 아는 한 누군가에게 정확한 진실을 말하는 것은 처음이었고 그것은 내 마음속 생각을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나는 작은 부분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스커더와 우유 배달원, 검은 수첩, 그리고 내가 갤러웨이에서 한 일들에 대해 모두 들었다. 그러자 그는 매우 흥분해서 벽난로 앞을 서성였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내가 결론을 내렸다. 당신의 집에 포틀랜드 플레이스 살인 사건으로 수배된 사람이 와 있는 겁니다. 당신의 의무는 경찰을 불러 나를 넘기는 거예요. 나는 멀리 도망가지도 못할 겁니다. 체포된 지 1시간 남짓 되면 사고가 날 거고 내 갈비뼈에 칼이 꽂힐 거예요. 하지만 법을 준수하는 시민으로서 신고는 당신의 의무입니다. 아마 한 달 후에는 후회할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그런 생각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는 밝고 흔들림 없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로디지아에서 무슨 일을 하셨나요, 해니 씨? 그가 물었다. 광산기술자입니다. 내가 대답했다. 저는 정직하게 돈을 벌었고 즐겁게 일했습니다. 스트레스 받는 직업은 아니었군요. 그렇죠? 나는 웃었다. 아, 제 정신 상태는 건강합니다. 나는 벽에 걸린 스탠드에서 사냥용 칼을 내려 칼을 던져 입으로 받는 오래된 묘기를 해보였다. 고도의 집중력과 침착하지 못하면 할 수 없는 동작이었다. 그는 미소 지으며 나를 바라보았다. 증거는 필요 없어요. 제가 단상 위에서는 멍청할지 몰라도 사람을 평가할 줄은 알거든요. 당신은 살인자도 아니고 바보도 아니며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믿어요. 제가 당신을 도와줄게요. 이제 어떻게 하면 되죠? 먼저 당신의 삼촌에게 편지를 써주세요. 6월 15일 이전에 정부 사람들과 연락을 취해야 해요. 그는 콧수염을 만지작거렸다. 그건 도움이 안 될 거예요. 이건 외무부 일이기 때문에 제 삼촌과는 관련이 없어요. 게다가 삼촌을 설득할 수도 없을 거예요. 아,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외무부 사무차관에게 편지를 쓸게요. 그는 제 대부이자 아주 훌륭한 분이세요. 원하는 게 뭐죠? 그는 테이블에 앉아 내가 불러주는 대로 편지를 썼다. 편지의 요지는 트위스텐이라는 사람이 6월 15일 이전에 나타나면 친절하게 대하라는 것이었다. 그는 트위스텐이 블랙스톤이라는 암호를 말하고 애니 롤이라는 곡을 휘파람으로 불러 자신의 신원을 증명할 것이라고. 좋습니다. 해리경이 말했다. 이 정도면 적당할 것 같아요. 그건 그렇고 제 대부 월터 블리번트 경은 성령 감린절에 시골 별장에 계실 거예요. 케넷의 아틴스윌 근처에 있어요. 자, 그건 됐고 그 다음은 뭐죠? 당신과 제 키가 비슷하니 가장 오래된 트위드 정장을 빌려주세요. 오늘 오후 망가진 제 옷과 정반대색이면
뭐든 괜찮습니다. 그런 다음 이 지역의 지도를 보여주시고 지형을 설명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경찰이 저에 대해 물어보러 오면 계곡에 떨어진 차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오면 제가 당신과 만난 후 남쪽으로 가는 급행열차를 탔다고 말해주시면 됩니다. 그는 이 모든 부탁을 들어주겠다고 했다. 나는 자랑 코스염을 깎고 여러 색이 혼합된 오래된 정장을 입었다. 그러고는 지도를 펼치고 내 위치를 확인한 후 남쪽으로 가는 주요 철도가 어디서 연결되는지, 가까운 곳에 있는 황량한 지역이 어딘지 확인했다. 새벽 2시. 그는 흡연실 안락의자에 잠들어 있던 나를 깨워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별이 반짝이는 어두운 밤이었다. 그는 공구창고에서 오래된 자전거를 꺼내 내게 건넸다. 먼저 오른쪽으로 돌아 긴 전나무 숲을 지나가세요. 동틀 무렵이면 언덕에 도착할 겁니다. 그런 다음 자전거를 늪에 던져버리고 걸어서 황야로 가야 해요. 목동들 사이에서 일주일을 보내면 뉴기니에 있는 것처럼 안전할 겁니다. 나는 아침 해가 떠오를 때까지 부지런히 페달을 밟아 언덕 자갈길을 올랐다. 해가 뜨기 전 안개가 걷히자 사방으로 푸른 숲이 가득하고 저 멀리 푸른 지평선이 보이는 넓은 초록 세상이 펼쳐졌다. 적어도 여기라면 적들의 출현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을 것 같았다. 5장. 안경 쓴 도로관리인. 나는 고개 꼭대기에 앉아 내 위치를 파악했다. 내 뒤에는 언덕의 긴 틈새를 따라 올라가는 길이 있었는데 그 길은 유명한 강의 상류 협곡이었다. 앞에는 거친 덤불로 둘러싸인 약 1.5km 정도의 평지가 있었는데 이곳은 움푹 패인 수렁이 여기저기 파여 있었다. 그 너머에는 또 다른 계곡으로 이어지는 가파른 길이 푸른 안개 멀리 사라지는 평원으로 이어져 있었다. 왼쪽과 오른쪽에는 팬케이크처럼 매끄럽고 완만한 초록 언덕이 있었지만 남쪽, 그러니까 내가 지도에서 은신처로 선택한 큰 언덕의 봉우리가 어렴풋이 보였다. 나는 거대한 고원지대 중심에 있었고 수 킬로미터 안에 있는 움직이는 모든 것을 볼 수 있었다. 800m쯤 떨어진 길 아래 초원에는 오두막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는데 그것이 유일한 사람의 흔적이었다. 그 외에는 물대새의 울음소리와 졸졸졸 흐르는 작은 시냇물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그런데 7시쯤 되었을 때 나는 다시 한번 하늘에서 불길한 소리를 들었다. 그때 나는 내가 있는 이 지점이 실제로는 함정일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초록으로 뒤덮인 이곳에는 숨을 만한 곳이 없었던 것이다. 소리가 점점 커지는 동안 나는 절망한 채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러다 동쪽에서 비행기가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높이 날고 있었지만 내가 보는 동안 수십 미터 아래로 내려와 매가 덮치기 전에 맴도는 것처럼 좁은 원을 그리며 언덕 주위를 돌기 시작했다. 이제 그 비행기는 아주 낮게 날고 있었고 그들은 나를 발견했다. 2명의 탑승자 중 1명이 나를 망원경으로 확인한 것이다. 갑자기 비행기는 빠르게 소용돌이치며 상승하기 시작했고 다음 순간 다시 동쪽으로 속도를 내어 푸른 아침 하늘 속 점이 되어 사라졌다. 나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적들이 나를 찾아냈으니 다음 단계는 나를 둘러싸는 포위망을 칠 것이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인원을 동원할지 알 수 없지만 나를 잡기에는 충분할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비행기는 내 자전거를 봤으니 내가 도로로 탈출할 것이라 생각할 것이다. 그렇다면 오른쪽이나 왼쪽 황무지로 도망치면 기회가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도로에서 100m 떨어진 곳으로 자전거를 끌고 가 연못의 수초와 미나리 사이에 가라앉혔다. 그런 다음 2 계곡을 볼 수 있는 언덕으로 올라갔다. 길게 뻗은 길 위에 움직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쥐 한 마리 숨을 곳도 없었다. 날이 밝아오면서 싱그러운 아침 햇살이 남아프리카의 벌판에서처럼 따사롭게 비쳤다.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숨이 막히게 아름다운 풍경이었을 테지만 이 광활한 황무지는 감옥의 벽과 같았고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은 지하 감옥의 숨결 같았다. 나는 동전을 던졌다. 앞면이 나오면 오른쪽, 뒷면이 나오면 왼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앞면이 나와서 우측 북쪽으로 향했다. 조금 걸어가니 고개 능선 꼭대기에 도착했다. 약 16km 정도의 고속도로가 보였고 그 아래로 움직이는 무언가가 있었는데 나는 그것이 자동차라고 생각했다. 능선 너머에는 나무가 우거진 골짜기가 보였다. 어려서 초원에서 생활한 덕분에 나는 솔개의 눈처럼 망원경 없이도 멀리까지 볼 수 있었다. 경사면 아래로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여러 남자들이 사냥터의 몰입꾼처럼 줄지어 다가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나는 언덕 뒤로 물러났다. 북쪽 길은 막혀 있어서 고속도로 넘어 남쪽의 다른 언덕으로 가야 했다. 멀리서 봤던 자동차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몇몇 가파른 경사를 넘어야 하는 먼 길이었다. 나는 전속력으로 달렸다. 움푹 파인 구덩이를 제외하고는 몸을 낮춰 달리면서 눈앞의 언덕을 계속해서 주시했다. 헛것을 본 것일까? 언덕에 무언가 움직이는 것을 본 것 같은데 그것이 사람이었는지 내가 잘못 본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사방이 막힌 곳에 갇혔다면 탈출할 수 있는 기회는 단 한 번뿐이었다. 이 자리에 머물면서 적들이 이곳을 수색해도 나를 찾지 못하게 해야만 했다. 그것은 좋은 생각이었지만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평평한 곳에서 적들의 눈을 피할 수 있을까? 진흙탕에 목까지 파묻거나 물 아래 누워있거나 가장 높은 나무에 올라야 할까? 하지만 그곳엔 나무 한 그루도 없었고 진흙 구덩이는 아주 작았으며 개울은 가느다란 실개천이었다. 잔디는 짧았고 언덕은 헐벗었으며 허연 아스팔트 고속도로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다 돌무더기 옆에 작은 길에서 도로관리인을 발견했다. 그는 막 도착해서 피곤한 듯 망치를 내려놓고 있었다. 그는 흐릿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하품했다. 목동을 그만두는 게 아니었어. 그는 마치 한탄하듯 외쳤다. 그때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길가에 묶인 정부의 노예 신세가 되어 눈은 흐릿해지고 허리는 휘어지는구나. 그러고는 망치를 들고 돌을 치다가 망치를 떨어뜨리며 욕설을 내뱉고는 두 손으로 귀를 막았다. 머리가 터질 것 같아. 그가 외쳤다. 관리인은 나와 비슷한 체격이었지만 허리가 많이 굽었고 일주일이나 깎지 않은 턱수염이 나 있었으며 큰 뿔테 안경을 쓴 거친 모습이었다. 더 이상은 못 해먹겠네. 그가 다시 외쳤다. 관리인이 나를 보고하든 말든 난 자러 갈 테다. 나는 그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물었지만 사실 그 이유를 알고 있었다. 문제는 내가 술이 덜 깼다는 거요. 어젯밤 내 딸 메란이 결혼해서 헛간에서 새벽 4시까지 춤을 췄지. 몇몇 친구들이랑 앉아서 밤새 술을 마시다가 이 상태가 됐네. 붉은 포도주를 마시는 게 아니었는데 말이오. 나는 그에게 돌아가 자는 것이 좋겠다고 맞장구 쳤다. 말은 쉽지. 그가 투덜거렸다. 하지만 어제 새로운 감독관이 온종일 돌아다닐 거라는 연락을 받았소. 그가 와서 나를 못 찾거나 술에 취한 나를 발견한다면 어느 쪽이든 끝장이야. 그러니 아파서 돌아갔다고 말하겠지만 그게 먹힐지는 모르겠소. 왜냐면 그들은 술 때문이라는 걸 아니까 말이야. 그때 나는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새로운 감독관이 당신을 압니까? 내가 물었다. 아니, 모르지. 그는 새로운 지 일주일밖에 안 됐어.
그는 작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며 이것저것 꼬치꼬치 개물을 사람이야. 댁이 어딘가요? 내가 물으니 그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시냇가 옆 오두막을 가리켰다. 좋아요. 그럼 집으로 돌아가서 편히 주무세요. 제가 잠시 당신의 일을 대신하고 감독관을 만날 테니까요. 그는 멍하니 나를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내 말을 이해했는지 술 취한 사람 특유의 흐릿한 미소가 번졌다. 당신 정말 대단하군. 그가 외쳤다. 어려운 일은 없어. 내가 돌무더기를 다 깨놨으니 오늘 오전에는 더 이상 돌을 깰 필요가 없어. 그냥 수레를 가져다가 저 길 아래 채석장에서 자갈을 가져와 길 위에 깔면 돼. 내 이름은 알렉산더 텀블이고 이 일을 7년 동안 해왔지. 그 전에는 20년 동안 레이던 워터에서 목동으로 일했어. 내 친구들은 나를 에키라고 부르고 때로는 안경쟁이라고도 부르지. 내가 시력이 안 좋아서 안경을 쓰거든. 감독에게는 공손하게 말하고 그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면 아주 좋아할 거야. 그럼 나는 정오에 돌아오겠어. 나는 텀블 씨의 낡은 안경과 모자를 빌렸고 내 코트, 조끼, 목깃 장식을 벗어 그에게 집으로 가져가라고 했다. 또한 추가로 더러운 담배 파이프도 빌렸다. 그는 나에게 간단한 일을 지시하고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오두막으로 느긋하게 향했다. 잠도 잠이지만 술병에 남아있는 술을 비우러 간다고 나는 생각했다. 나는 그가 내 적들이 도착하기 전에 안전하게 오두막으로 들어가 숨어 있기를 기도했다. 그런 다음 나는 역할에 맞게 옷을 입기 시작했다. 셔츠는 쟁기질하는 사람들이 입을 것 같은 파란색의 흰색 체크무늬였다. 셔츠 목깃을 열자 농부처럼 햇볕에 그을린 목이 드러나고 소매를 걷어 올리니 오래된 흉터로 거친 대장장이 같은 팔뚝이 드러났다. 그런 다음 한 줌의 먼지를 얼굴에 문질러 떼자국을 만들었는데 텀블 씨는 일요일에만 대충 세수를 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나는 또 햇볕에 그을린 뺨에도 많은 양의 흙을 문질렀고 노동자의 눈은 분명히 충혈되어 있을 것이므로 나는 두 눈에도 약간의 먼지를 넣고 힘차게 문질러 피곤에 충혈되어 보이도록 했다. 해리경이 준 샌드위치는 내 코트와 함께 사라졌지만 대신 빨간 손수건에 쌓인 텀블 씨의 점심 도시락이 있었다. 나는 두꺼운 스콘과 치즈 몇 조각을 아주 맛있게 먹었고 차가운 차를 조금 마셨다. 손수건 안에는 끈으로 묶인 텀블 씨에게 배달된 지역 신문이 있었는데 한낮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읽으려던 것이었다. 나는 신문을 묶어 눈에 띄게 옆에 놓았다. 그리고 내가 신은 부츠를 노동자의 신발처럼 보이기 위해 돌 사이로 발을 차서 부츠의 표면을 거칠고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런 다음 손톱을 물어뜯고 가장자리가 갈라지도록 긁었다. 내가 상대해야 할 남자들은 작은 부분도 놓치지 않을 테니까. 나는 부츠끈 하나를 끊어 서투른 매듭으로 다시 묶고 다른 하나는 느슨하게 묶고 양말이 부츠 윗부분으로 튀어나오도록 했다. 여전히 도로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내가 30분 전에 목격했던 자동차는 돌아간 모양이다. 준비를 마치고 나는 손수레를 들고 몇백 미터 떨어진 채석장으로 여러 번 오갔다. 언젠가 로디지아에서 안 해본 일이 없는 노인이 내게 말하기를 역할을 잘 수행하는 비결은 그 역할에 자신을 몰입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자신이 그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이라고 설득하지 못하면 결코 그 역할을 잘 해낼 수 없다면서. 그래서 나는 다른 모든 생각을 차단하고 도로 보수 작업에 집중했다. 작고 하얀 오두막을 내 집이라고 생각하고 레이던 웨터에서 양을 치던 시절을 떠올리며 싸구려 침대에서 자고 값싼 위스키 한 병을 마시며 잠을 청하는 상상을 했다. 하지만 그 하얀 도로에는 여전히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다. 가끔 양 한 마리가 도로에서 벗어나 나를 쳐다보곤 했다.
외가리 한 마리가 시냇물의 웅덩이에 내려앉아 물고기를 잡기도 했는데 마치 내가 이정표라도 되는 양 나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잔뼈가 굵은 노동자답게 무거운 발걸음으로 돌을 실은 수레를 굴리며 계속 걸었다. 곧 몸에서 열이 나기 시작했고 얼굴의 먼지는 단단하게 굳어갔다. 어느새 나는 텀블씨의 단조로운 노동이 끝나기를 바라며 저녁 시간을 기다렸다. 갑자기 도로에서 또렷한 목소리가 들려와 고개를 들어보니 작은 2인승 포드 자동차를 타고 중절 모자를 쓴 둥근 얼굴의 젊은 남자가 보였다. 알렉산더 텀블씨인가요? 그가 물었다. 저는 새로운 도로 감독관입니다. 블레코프풋에 살고 있고 레이드로 비어스에서 릭스 구간까지 담당하고 있죠? 좋아요. 길이 잘 정리되어 있더군요, 텀블씨. 그리고 설계도 나쁘지 않고요. 1km 떨어진 곳에 약간 물렁하고 가장자리가 지저분하지만 그건 나중에 잘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다음에 만나면 또 인사 나누죠. 내 옷차림이 새로운 감독관에게 잘 통한 것 같았다. 나는 계속해서 일을 했고 정오가 다가오면서 도로에 차량과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고 아침 내내 조용했던 도로에 활기가 돌았다. 빵집 승합차 한 대가 언덕을 올라와 내게 생강 비스켓 한 봉지를 팔았고 나는 비상용으로 바지 주머니에 넣었다. 그때 양떼를 몰고 가던 목동이 지나가면서 큰 소리로 안경쟁이는 어디 있나요? 라고 물어 나를 당황하게 했다. 복동으로 누워있어요. 내가 대답하자 목동이 지나갔다. 정오쯤 큰 차가 언덕을 내려와 지나가더니 100m 앞에서 멈췄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3명의 탑승자가 느릿느릿 나를 향해 걸어왔다. 갤러웨이 여관 창문에서 본 두 남자 중 한 명은 마르고 날카로우며 어두운 인상이었고 다른 한 명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세 번째 남자는 시골의 수의사나 농부 같아 보였는데 낡고 헐렁한 바지를 입고 있었고 그의 눈은 날카롭고 경계심이 가득했다. 좋은 아침입니다. 세 번째 남자가 말했다. 편한 일을 하시네요? 그들이 다가올 때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고 말을 걸어오자 도로 작업자처럼 천천히 힘겹게 허리를 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 하층민처럼 힘차게 바닥에 침을 뱉고 대답하기 전에 그들을 똑바로 응시했다. 나는 작은 것도 놓치지 않겠다는 새쌍의 시선과 마주했다. 일보다 더 나쁜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죠. 나는 진중하게 말했다. 종일 자동차에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는 일은 좀 어떻소? 당신과 당신네 자동차가 내 도로를 망가뜨린 만큼 고쳐놔야 하는 거 아니오? 눈이 날카로운 남자가 텀블의 가방 옆에 놓인 신문을 바라보며 말했다. 신문을 제때 받아보셨군요. 나는 무심코 신문을 훑어보았다. 제때 봤죠. 지난 토요일 신문이니 겨우 나흘 늦은 셈이요. 그 남자는 신문을 집어들고 날짜를 힐끗 보더니 다시 내려놓았다. 다른 남자는 내 부츠를 보고 있었는데 독일어 한마디로 두 남자의 주의를 끌었다. 부츠 취향이 고급이시네. 그가 말했다. 이건 시골 구두장이가 만든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 않소. 내가 바로 대답했다. 이건 런던에서 만든 거요. 작년에 사냥하러 여기 왔던 신사에게 받았지. 그 사람 이름이 뭐였더라? 그리고는 잊어버린 듯 나는 머리를 극적였다. 그때 인상 좋아 보이는 남자가 다시 독일어로 말했다. 이제 가자. 이 친구는 아니야. 그들은 돌아가기 전 마지막으로 물었다. 오늘 아침 일찍 누군가 지나가는 걸 봤나요? 자전거를 타고 있을 수도 있고 걸어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함정에 빠져 새벽에 자전거를 타고 급히 지나가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뻔했다. 하지만 위험을 감지하고 깊이 생각하는 척 했다.
저는 일찍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말했다. 보시다시피 내 딸이 어젯밤에 결혼해서 늦게까지 깨어 있었거든. 아침 7시쯤 문을 열었는데 내가 여기 올라온 이후 당신들 외에는 제빵사와 러틀의 목동만 지나갔소. 그들 중 한 명이 내게 시가를 건넸고 나는 조심스럽게 냄새를 맡으며 텀블에 가방에 넣었다. 그들은 차를 타고 3분 만에 시야에서 사라졌다. 내 심장은 안도감으로 두근거렸지만 나는 태연하게 돌을 굴렸다. 잘한 일이었다. 10분 후에 차가 돌아왔고 탑승자 중 한 명이 내게 손을 흔들었다. 그자들은 철저했다. 나는 텀블에 빵과 치즈를 다 먹었고 곧 돌 나르는 일도 마쳤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난감했다. 도로 작업을 계속할 수는 없었다. 하늘이 도와 텀블이 밖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그가 나타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았다. 여전히 계곡 주변의 경계가 삼엄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어느 방향으로 가든 적들을 만날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가야 했다. 하루 이상 감시당하는 것을 견딜 수는 없었다. 나는 오후 5시까지 그 자리를 지켰다. 해질녘에 텀블의 오두막으로 내려가 어둠 속에서 언덕을 넘을 기회를 엿보기로 했다. 하지만 갑자기 낯선 차가 도로로 올라왔고 내게서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속도를 줄였다. 상쾌한 바람이 불어왔고 탑승자는 담배에 불을 붙이고 싶어 했다. 그 차에는 여행짐이 잔뜩 실려 있었고 한 남자가 그 안에 앉아 있었는데 놀랍게도 아는 얼굴이었다. 그의 이름은 마미듀크 조플리였는데 세상 가장 악랄한 인간 중 한 명이었다. 그는 부유한 가문의 장남이나 젊은 귀족들, 판단력이 흐려진 노부인들에게 아첨하며 사업을 하는 일종의 악덕 중개인이었다. 마미는 무도회나 폴로 경기장, 귀족의 시골 별장에서는 누구나 아는 익숙한 인물이었다. 그는 스캔들 유포자였고 귀족이나 돈 많은 사람들에게는 기어서라도 접근하려 했다. 내가 런던에 왔을 때 그의 회사를 소개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는 나를 자신의 클럽 저녁 식사에 초대해 주었다. 그곳에서 그는 큰 소리로 자랑을 늘어놓으며 공작 부인들에 대해 떠들어댔고 그 속물근성이 나를 메스껍게 만들었었다. 나는 나중에 왜 아무도 그를 걷어차버리지 않냐고 물었더니 영국인들은 입만 나불대는 약한 존재는 건드리지 않는다고 했다. 어쨌든 그는 지금 멋지게 차려입고 새로 산 차를 타고 그의 멋진 호구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것 같았다. 갑자기 나는 충동적인 생각이 들어 순식간에 차로 뛰어들어 그의 어깨를 잡았다. 안녕, 조플리. 내가 소리쳤다. 잘 지냈나? 그는 깜짝 놀라 입을 쩍 벌리고 나를 바라보았다. 당신 도대체 누구야? 그가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나, 헨이야. 내가 말했다. 로디지아에서 왔잖아. 기억 안 나? 맙소사, 그 살인자? 그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래,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2번째 살인을 저지를지도 몰라. 그러니 친구, 자네 코트를 내놔. 모자도. 그는 공포에 질려 시키는 대로 했다. 나는 멋진 운전코트를 내 더러운 바지와 촌스러운 셔츠 위에 입고 목 위까지 단추를 채워 목을 감췄다. 모자를 머리에 쓰고 그의 장갑도 꼈다. 먼지투성이 도로 노동자가 순식간에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깔끔한 자동차 운전자로 변신했다. 나는 조플리의 머리에 텀블에 낡은 모자를 씌우고 박수를 치며 그대로 두라고 말했다. 그러고 어렵게 차를 돌렸다. 내 계획은 그가 왔던 길로 다시 가는 것이었는데 감시자들이 이미 본 차였기 때문에 아마도 눈에 띄지 않을 것이고 마미의 모습은 나와 전혀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친구. 착한 아이처럼 가만히 있으면 해칠 생각은 하지 않을 거야.
자네 차를 한두 시간만 빌리지. 하지만 수작을 부리거나 특히 입을 나불거리면 신에게 맹세코 자네 목을 비틀어 버릴 거야. 알겠어? 그날 저녁 드라이브는 즐거웠다. 우리는 계곡을 따라 12km를 달렸고 마을 몇 곳을 지나쳤다. 나는 길가에서 어슬렁거리는 몇몇 이상한 사람들을 눈여겨보지 않을 수 없었다. 이들은 내가 다른 복장이나 일행과 함께 왔다면 내게 할 말이 많았을 감시자들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무관심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한 사람은 경의를 표하며 모자를 만졌고 나는 기꺼이 화답했다. 어둠이 깔리자 나는 지도를 보며 기억했던 인적이 드문 언덕 모퉁이로 이어지는 옆길로 들어섰다. 곧 마을과 농장, 길가의 오두막집이 사라졌고 이윽고 우린 외딴 황무지에 도착했다. 밤이 깊어지면서 늪지대의 석양빛이 검게 빛나고 있었다. 여기서 우리는 차를 세우고 나는 차를 후진시켜 조플리에게 그의 물건을 돌려주었다. 고마웠네. 내가 말했다. 자네 생각보다 쓸모가 있군 그래. 자, 이제 경찰에게 가라고. 나는 언덕에 앉아 후미등이 점점 멀어지는 것을 보며 이제까지 내가 저지른 다양한 종류의 범죄를 떠올렸다. 사람들의 믿음과 달리 나는 살인자는 아니었지만 거짓말을 하고 사람을 속이고 고급 자동차를 훔쳤으며 고속도로에 악당이 되어 있었다. It's another day to live another fairy tale. It's another